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동안은 썰TV에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저의 사연을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지금은 혼자로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는 과거에 한번 이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데 저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었죠. 세상에 제일 간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전 남편 놈과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때는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매달렸던 인간이었는데 제가 어려워지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인간이 한순간에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저도 제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겪지 않았더라면 전 남편 놈의 이중적인 면모를 평생 모르고 살았었겠죠. 제가 그 인간을 처음 만났던 것은 제 나이 35살 때였습니다. 마지막 연애가 되어버린 당시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연애 횟수도 많지 않았죠. 남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연애를 쉬지도 않고 하던데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공부만 하느라 바빴고 연애 같은 것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쪽이 훨씬 더 재미있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딱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갔던 직장에서 저와 입사 동기였던 남자친구를 사귀기는 했지만 짧은 연애로 끝났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얼마나 많이 다퉜었는지는 일일이 세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연애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걸 알아볼 만한 눈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 뒤로 저는 일절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대여서 지친 것도 있었고 연애를 하면서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큼 그다지 기쁘다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바빠지기도 했고요. 이전의 연애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발적인 결정은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늘 하고 싶었던 저의 꿈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두 분이 다 요식업 쪽으로 가게를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콩나물 국밥집을 하셨고 어머니는 고깃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두 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잘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언젠가는 가게를 차려서 나만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생 회사만 다니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건 너무 재미없는 인생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최소한의 창업 자금을 모으고 나서는 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죠. 민정아, 너 너무 성급하게 퇴사하는 거 아니야? 회사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조금만 더 다녀보지 그래? 그래.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망하는 가게가 한둘이 아니라던데 괜찮겠어? 나 같으면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가 나을 것 같은데 너네 회사 연봉이 낮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다녔으면 무조건 충성하면서 죽을 때까지 얌전히 다니겠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퇴사를 하고 가게를 차리겠다는 저를 하나같이 뜯어말렸습니다.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굳이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걱정하는 이유도 다 이해가 되었고요. 하지만 그 이유들이 제 결심을 돌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좋을 때가 있을까? 나 태어나서 한 번도 경기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한번 부딪혀 볼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도 일단은 온몸으로 겪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직접 가게를 운영해보지 않은 이상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잘 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몸을 갈아서라도 잘할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돈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차린 것은 컵밥과 간편 도시락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제 첫 가게는 인근의 학교와 회사가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엄마 덕분에 잘 될 것 같은 가게 자리를 보는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처의 학생들은 하굣길에 컵밥을 주로 사 먹었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나 야근을 할 때 도시락을 자주 주문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하고 처음에는 상상 이상으로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날그날 버리는 재료들도 너무 많았고요.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곧 가게는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리를 잡는 것 이상으로 너무 장사가 잘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에 더 큰 규모로 가게 2호점을 낼 만큼요. 돈 버는 재미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식재료를 확인하고 가게 청소를 하고 오픈 준비를 끝내놓고는 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마감 후에도 정산을 하며 부족했던 것들을 복귀하느라 한참이나 가게에서 머물렀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1년이 지나 2호점은 차츰 3호점, 4호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되찾았고요. 그리고 그때쯤 만났던 것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의 저의 남편이었죠. 민정아, 너 소개팅해라. 괜찮은 사람 있어. 그 오빠 얼굴도 진짜 잘생겼다? 무슨 소개팅이야.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야, 나이는 먹어가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하고 살 거냐? 혼자서 늙어 죽을 거야? 그래,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연애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재미로 사냐? 결국 주변 친구들의 상화에 못 이겨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하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기도 했고요. 날씨가 너무 좋을 때면 아주 가끔씩은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큰 기대는 없이 나갔던 그 자리에서 저는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잘생겼다는 친구의 말이 농담은 아니었는지 소개팅 상대는 정말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없을 정도로 훈훈하게 생겼더라고요. 성격도 좋았어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IT 쪽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민정 씨는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나이도 젊으신데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작게 하고 있는 가게들이에요. 저는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에 그제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입은 옷이나 스타일링도 너무 깔끔했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도 너무 능숙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여자를 엄청 많이 만나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야 오해가 풀렸던 거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 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더 재고 따져봐야 할 이유가 없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3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하게 된 저의 두 번째 연애는
제 인생 마지막 연애가 되었습니다. 2년쯤 사귀고 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다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그다지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지는 못하셨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집안 살림과 양육을 모두 맡겨둔 채로 밖에 나가서 노름을 하기 바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엄마와 자식들에게 그다지 애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아버지에게는 큰 애정이 없었지만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고요. 그 뒤로는 결국 엄마와 이혼은 아니지만 따로 사는 별거 생활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요. 저는 외할머니와 엄마가 가정을 지탱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지는 않지만 결혼을 해서 불행해진 사람이 제 주변에는 너무 많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이유를 제 남자친구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를 어르고 달래가며 설득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자기네 아버님이나 외할아버님 같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까지 만나면서 자기도 느꼈을 거 아니야. 알지. 오빠는 다른 사람인 거. 그래도 모르는 게 결혼 생활이더라.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럴 줄 알고 결혼했겠어? 우리 엄마도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던데? 자기야, 자기가 뭘 걱정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애초에 그런 걱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까지 자기랑 연애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 있어? 하지 말라는 거, 싫다고 하는 거 한 적이 있냐고. 사실 남자친구의 그 말은 맞았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가 존경스럽다 싶을 정도로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원래 술, 담배를 다 즐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담배 연기가 싫다고 하는 말에 그 힘들다는 담배도 끊었고요. 술이야 영업직의 특성상 아주 끊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회사 일로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줄였습니다. 더군다나 가게를 하는 저를 엄청 배려해 주었죠. 연애를 하기 전보다 오히려 연애를 하고 나서가 더 여유가 많아졌다 싶을 정도로요. 남자친구가 퇴근 후에 거의 항상 저희 가게에 들러서 뒷정리를 도와주고는 했거든요. 힘들고 피곤할 텐데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제 말에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자기 일하는 것도 열심히 외조할게. 난 자기 일할 때가 제일 멋있거든. 집안일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 참나. 신경 안 쓰면 오빠가 다 하게? 당연히 내가 많이 해야지. 자기가 버는 돈이 못해도 내 3배는 될 텐데. 우리 박 사장님은 걱정 말고 열심히 사업에만 신경 쓰시고요.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과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 거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언젠가는 외조에 성공해서 와이프 모시고 셔터맨을 하고 사는 게 본인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농담으로만 들렸고 결혼하고도 집안일로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처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남자친구도 본인 일을 너무 좋아했고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로 일을 관두고 저에게 얹혀 살 생각을 할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다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복선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었지만요. 아무튼 저는 남자친구의 설득에 결국 결혼을 결심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10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상상 속에서의 저와 결혼이라는 건 잘 어울리지가 않는 그림 같았어요. 마치 제가 아닌 남의 인생인 것처럼요.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결혼이라는 게 저와 어울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기 직전까지는 짧게나마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적어도 제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인간이 돌변을 하기 직전까지는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 나 거래처 사장님 만나야 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갑자기 급하게 일정이 생겨버렸대. 나 기다리느라 배 많이 고프지? 아, 그래? 아니야. 당신 일이 제일 먼저지. 무슨 소리야.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하고 와. 끝나면 내가 데리러 갈까? 진짜? 나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안 피곤해? 우리 박 사장님 밖에서 힘들게 돈 벌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서 피곤하다는 소리를 해. 이따 어디서 끝나는지는 알려줘. 바로 모시러 갈 테니까.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결혼이라는 걸 해봐야 한다며 결혼 타령을 해댔던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크게 바뀐 삶에 적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오랫동안 계획했었던 다른 사업들로 업종을 확장을 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매일매일이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빠지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가게로 달려나가기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 늦게도 갑작스럽게 생긴 업무상 미팅들로 야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한참 신혼인데도 집에서 얼굴 보기가 힘든 와이프 때문에 불만이 생길 법도 했을 텐데 남편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면서 저를 응원해주고는 했었죠.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집안일까지 남편에게 다 맡긴다는 건 더 못할 것 같아서 집 청소를 해주시는 도우미 이모님을 주 2회 부르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돈을 대서요. 남편과 저는 각자 자기가 버는 돈을 관리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신혼 초까지는 돈을 각자 관리하고 1년쯤 후에는 돈을 합치자고 의논한 상태였고요. 재민아, 너 요즘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것 같니?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 아니니? 오랜만에 방문한 시댁에서 남편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시던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제 쪽을 흘끔거리셨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바쁘게 일하는 걸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었거든요. 아이고, 저 알아서 잘 먹고 다니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걱정할 필요가 없기는. 너 거울이나 좀 보고 그런 말을 해라. 볼살이 쏙 들어가서는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다닌 사람 같은데. 의사가 복부에 지방이 꼈다던데 이참에 다이어트도 좀 하고 좋죠 뭐. 건강하게 운동해서 빼는 거랑 밥도 못 얻어먹고 냅다 굶어서 빼는 거랑 같니? 이 아가, 아무리 바빠도 남편 건강에 신경 좀 써라. 애 얼굴이 이게 뭐니? 실제로도 집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은 기억이 최근에는 거의 없어서 속으로 찔리던 참이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이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의 말씀을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참나, 능력 있는 와이프가 밖에서 돈만 잘 벌어오면 되지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밥까지 해요? 돈만 있으면 밥은 다 알아서 사 먹으면 됩니다, 어머니.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그저 지 마누라 편들 줄밖에 모르지? 그럼요. 와이프가 몇 달에 한 번씩 제 연봉을 벌어오는데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죠.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입을 떡 벌리시더니 나중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비단 집에서 식구들 앞에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도 남편은 입에 침이 마르게 저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가끔씩은 그 칭찬이 묘하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하는 칭찬은 주로 돈이나 제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돈 잘 버는 와이프, 능력 있는 와이프.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말들이 저도 귀에 좋게 들렸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일에 저도 자부심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따금씩은 듣기에 거슬릴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그런 식의 칭찬이 조금 그렇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사실이잖아. 나는 자기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 사실이라고 해도 생각을 해봐. 내가 우리 남편은 참 돈을 잘 벌어서 좋아라든가 우리 남편 능력 있는 거 너무 좋잖아 라고만 칭찬한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 왜 이상하지? 이해가 안 되네. 다른 칭찬도 해달라는 거지? 우리 와이프 물론 너무 예쁘기도 하고 성격도 좋지.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제 말을 농담처럼 흘려듣더라고요.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요. 따지고 보면 그게 크게 싸울 일도 아니기는 했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저의 말을 의식을 했는지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2번 칭찬할 걸 1번으로 줄인다든가 돈도 잘 벌지만 성격도 좋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나중에서야 저는 당시에는 명확히 짚을 수가 없었던 제 이상한 기분의 이유를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애정이 정확히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한 지 만 2년이 지날 무렵 거짓말처럼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당연히 기복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뜻한 대로 되지 않아 문을 닫기도 하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저도 크고 작은 일들 수도 없이 겪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업이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위기들은 위기도 아니라는 것처럼 가게들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요. 매출이 떨어지다 못해 반토막이 났고 그 상태로 몇 개월씩 지나자 결국에는 문을 닫는 곳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한참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있었고 저는 신규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일들이 동시에 겹치자 정말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죠. 가게 어떻게 할 거야?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할 거고? 아직 고민 중이야. 그러게 잘 좀 알아보고 했어야지.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 그리고 언제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며? 노만 잘 저으랬지 내가 아예 배를 부셔버리라고 했어?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에 대한 상환 압박보다 남편의 압박이 더 심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왼종일 저만 보면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정리할 거냐, 적자는 어떻게 메울 거냐, 사람을 자르든가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그 고민을 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 남편까지 옆에서 쪼아대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가게 적자뿐만 아니라 매달 나가야 하는 대출이자도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처음 닥치는 이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바랬던 것은
남편이 제 옆에서 조금만 더 든든하게 기다려주는 것뿐이었는데 제 남편의 인내심은 제 기대보다도 훨씬 바닥에 있었더라고요. 몇 달 뒤 저는 신규로 출호점까지 냈던 가게 중 5곳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게를 처분하고 돌아오던 날 남편에게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야 말았어요. 이혼하자 우리. 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하자고. 못 들었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아니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제 사업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원할 줄은 몰랐거든요. 살면서 앞으로 겪게 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겨우 지금 돈 때문에 이런다는 거야? 내 사업이 망했다고? 겨우 돈 때문이라니. 다들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해. 당신이야말로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당신이랑 나랑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대체 당신이랑 나랑 싸우기를 했어? 뭘 했어? 부부가 꼭 싸워야지만 헤어지는 건 아니야. 당신도 그걸 모를 정도로 순진하진 않잖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원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정말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잘해볼게.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 나도 알아. 가게 정리했으니 대출 빚은 곧 정리될 거고 남은 가게들은 어떻게든 내가 살려서. 살리긴 뭘 살려. 나머지 가게들도 곧 문 닫게 생겼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두 눈에는 제가 한심하다는 눈빛까지 가득 담고서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해도 멋있다며 늘 응원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제 사업이 망하자마자 이렇게까지 돌변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곧 이 사태를 전부 수습하겠다며 몇 번이고 매달렸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제 말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죠. 뭐 하느라 이제 들어와? 왜 하루 종일 연락을 안 받아? 회사에서 바빴어. 시간이 12시인데 지금까지 회사에 있었다고? 피곤하다. 좀 씻자. 그전까지만 해도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기 바빴던 남편이었어요. 죄가 없는 동안 청소도 해두고 집안일도 열심히 돕던 사람이었죠. 영업 관련한 접대 자리가 아니고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 마시는 법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늦으면 늦는다, 온다 간다 연락도 없었죠.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몇 시간씩 지나서 겨우 짧은 답장 한 통씩이 올까 말까였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핸드폰 좀 그만 보면 안 돼? 이야기해. 듣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밖에서는 그렇게 제 연락을 안 받는 사람이 집에서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끼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함께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치 남편의 눈앞에는 제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행동을 보면 저한테 마음이 완전히 떠나간 사람처럼 굴고 있었죠. 이야, 돈 잘 버는 와이프 진짜 부럽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오늘 내 친구 경수 만나고 왔는데 와이프가 전문직이라 한 달에 2,000씩 번다더라고. 참,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학교 다닐 때는 숫기가 없어서 여자한테 말도 못 붙이던 놈이었는데 걔가 그렇게 장가를 잘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한때는 능력녀 만나서 셔터맨이나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주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죠. 그쯤 되고 나니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능력 타령이 왜 그렇게 거슬렸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밖에서 대놓고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동안 제 눈치를 보느라 알아서 만나지 않았던 여자 동기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죠. 남편은 혼자 돈 버느라 힘들다며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가게를 접으면서 집으로 부르던 도우미 아주머니도 이제는 부르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맞벌이를 하는 중이니 집안일은 당연히 나눠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놈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빨래에서 쉰내가 날 때까지 쌓여 있는데도 세탁기 한번 돌리는 법이 없었고 더 이상 꺼내 먹을 밥그릇이 없을 때까지 설거지를 쌓아두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 입에서 기어이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돈을 못 벌어올 거면 집구석에서 내줘라도 잘하든가. 하루는 남편 놈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들어보니 이번 정기 인사에서 다른 동기들에게 밀려 진급이 누락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지도 않게 그게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진급한 동기들은 다 와이프가 바깥 일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잘 챙겼다면서요. 본인이 잘 된 건 본인 탓이고 본인이 망한 건 다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씨, 너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대로 침대에 퍼질러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제 욕을 해대는 그 인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도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본 것도 벌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한참 전의 일이었죠. 이제는 오늘 밤의 이 모습만이 남은 결혼 생활 중에 제가 보게 될 장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이혼하자. 뭐? 진짜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눈을 뜨자마자 숙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남편 놈을 향해 저는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까지 바람하지 않던 한마디였죠. 저는 그 순간 더없이 밝아지는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협의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이 서류를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니 그저 기가 막혔죠. 너도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안 하니까 걱정 마. 아니, 내가 꼭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게 저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이혼을 했고 함께 살던 아파트는 처분한 뒤 그 인간과 반씩 나누어 가졌어요. 제가 받은 돈으로는 제 가게의 빚을 정리하는 데 썼고요. 저는 다른 곳에 이사를 갔고 그 인간도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굳이 소식을 찾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밤낮 없이 정말 처음 창업을 시작했던 그 순간처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일을 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일궈왔던 가게들인데 이렇게 허망한 끝이 제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되새기고 싶지도 않을 끔찍한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무조건 재기하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 뿐이었어요. 여러분은 일을 하다 쓰러져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만 하는 바람에 저혈당과 탈수가 동시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실신을 할 정도로 무리를 했던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는 향한 곳은 또 가게였습니다. 기겁한 엄마가 너 그러다 정말 죽고 싶으냐고 말릴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절박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흐르는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다더니 달력이 넘어가는 속도는 참 빠르더라고요. 1년, 2년,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강산이 변해도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박민종?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친 곳에서는 이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던 그 인간이 서 있었어요. 뭐야, 너 여기서 일해? 식당 주차장에서? 밥 먹으러 왔으면 신경 끄고 갈 길이나 가. 저는 인상을 찡그리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차장에 차가 미친 듯이 밀려들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랑 실랑이나 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던 전 남편 놈은 제 대꾸에 빈정이 상한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주차 이혼이 뭐냐? 성공해서 날 후회하게 만든다면서 겨우 이 꼴로 살고 있어? 전 남편 놈의 말에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 인간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옆으로 비키라는 손짓을 하며 그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할 말 끝났으면 좀 비켜줄래? 네 뒤에 차 들어오거든? 헐씨구,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지금 여기서 마주친 거 쪽팔려서 그래? 그럼 좀 더 열심히 살지 그랬냐? 아휴.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박 사장님. 이제 막 주차된 벤치에서 내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전무님. 오랜만이시네요. 오호, 이거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기가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셨군요. 김 전무님? 저희가 화기애애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이 제 옆에 있던 그 인간이 놀란 눈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연히 모두의 시선은 그 인간에게로 돌아갔죠. 어? 접니다. 기억 안 나세요? 다음 주에 미팅 예정이었던 A솔루션의 안재민 팀장. 안 팀장 기억나네. 어떻게 여기서 다 뵙게 되네요. 보아하니 두 사람이 구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이 저렇게까지 굽실거리는 걸 보니 일적으로 중요한 사이인 것 같아 보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김 전부님은 전 남편 회사의 VIP인 고객사 임원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이제 영업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한 상태였는데 그 인간의 회사와 고객사가 시스템 재계약을 하려던 시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도 아는 사이십니까? 그냥 손님이세요. 기대감에 차서 돌아오는 그 인간의 눈빛을 보고는 저는 그냥 손님이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입을 번긋거렸지만 뭐라 말을 할 틈은 없었죠. 그냥 손님이라는 말에 김 전무님이 아예 그쪽에서 등을 돌렸거든요. 그렇군요. 나중에 박 사장님 모시고 저희 집에서 식사나 함께 할까 싶은데 어떠세요? 오늘 여기 온다고 했더니 제 집사람이 꼭 좀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머, 초대해 주시면 저야 영광이죠. 사모님 안 뵌 지도 오래됐는데 저도 뵙고 싶네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집사람이 저번에 박 사장님 와인 모임에 갔다가 어찌나 재밌었다고 자랑을 해대든지 그 모임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하게 봐주시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리킨 방향에서는 다른 직원이 나와 김 전무님과 일행들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그 광경을 어쩔 줄 몰라하며 보고 있던 전 남편 놈은 황당하다는 눈으로 저를 붙들었습니다. 뭐야 도대체? 너 김 전무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여기 단골이셔. 사모님도 우리 모임 회원이시고. 모임? 네가 무슨 모임을 한다는 거야?
뭐 아까 와인 그건 다 무슨 소리고?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설명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의 직원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나오더니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사장님, 지배인님이 찾으십니다. 결제 봐주셔야 할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요. 지금 갈게요. 전 남편 놈은 이제 거의 턱이 빠질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얼라간 표정을 보고 있는데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저 얼굴을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요. 사장?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아, 여기 이분은 예약 취소해드리세요. 아마 여기서 식사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야, 박민정! 저는 뒤에서 어리 빠진 채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인간을 뒤로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이혼한 지 7년 후 저는 다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빚도 다 갚고 새로 낸 분점들이 성공한 것도 모자라 제 사업 구상안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까지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차린 것이 이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셰프를 초청해 레스토랑을 열었고 오픈 초창기부터 전자석에 예약제 프라이빗 룸을 도입해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VIP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킨 게 최대의 장점이었죠. 마침 1년 전 한 예능 방송에서 연예인의 단골 식당으로 나오게 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요. 이제는 제가 인맥으로 끼워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항상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레스토랑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한 달에 한 차례는 꼭 레스토랑을 비워 VIP 고객들을 위한 와인 모임을 열었어요. 저희 가게로 들어오는 공급업체 중에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와인들을 직수입하는 거래처도 있었거든요. VIP 중에는 와인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저런 인맥을 쌓기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이라도 짬을 내서 꼭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9년 전 호되게 사업에 망한 이후로 뼈저리게 깨닫고 들인 습관이었죠. 무조건 제 눈과 귀와 손발이 닿아야 한다는 습관이요. 와서는 실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 곳곳을 훑었고 때때로 주차를 직접 봐주기도 했습니다. 딱 오늘처럼요. 정확히 이틀 뒤 전 남편 놈은 다시 이곳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오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빠를 줄은 저도 몰랐죠. 내가 그때는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마음 아팠고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정말이야. 그래? 항상 당신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사과해야겠다 싶었는데 다시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 잘 사는데 내가 괜히 연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미안해. 진심이야. 불과 이틀 전 주차장에서 대뜸 네 꼴이 어쩌고 했던 본인의 대사는 벌써 다 잊은 모양이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본인 편한 대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지. 참 한편으로는 인생이 편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더 웃긴 것은 그 다음 대사였어요. 염치 없지만 나 당신 다시 만나고 싶어. 뭐라고? 어이없을 거 알아. 아는데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더라고. 그때는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미숙했었고 그래서 당신한테 본의하게 상처도 많이 줬어. 근데 그거 다 옛날 일이야. 이제는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자신 있어, 민정아. 뭐라는 거야 진짜. 이제 와서 왜 낯소리야. 제 말에 이 인간은 정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간절하게 제 손을 잡아오더라고요. 그놈의 진심이라는 말을 100번도 더 읊조리면서요. 한 번만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나 아직 당신 사랑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당신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동안은 사는 게 아니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개그 프로가 망했다던가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겠지? 왜?
다시 만나니까 이번에는 능력녀 남편으로서 확실하게 셔터맨 노릇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인간아. 그런 거 아니야. 당신도 이혼하기 싫어했었잖아. 아, 그래서 당신한테 그거 하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끼쳐서 말이야. 저는 곧바로 가까이에 서 있던 경비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 인간은 경비들에 의해 양쪽에서 붙들려 나가면서도 왜 본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느냐면서 울부짖더라고요. 옆에서는 제 사연을 대충 알고 있는 총지배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웃긴 상황이었던 거죠. 이혼하고 한 2년 정도는 거의 매일 오늘의 이 장면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 복수심만이 저의 원동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는 남편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요. 속 시원한 복수를 했는데도 저는 정말 놀랍도록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복수를 했어도 혹은 하지 않았어도 제 인생은 바뀌는 게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에서 그 인간을 흘려보냈구나 싶을 뿐이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다 맞았던 걸까요? 그 뒤로는 그 인간의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각자의 인생을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